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어머니 날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때보다 훨씬 심했어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이 시는 이제 원제가 있습니다. Today I received flowers 이런 이제 시인데요. 저자는 폴렛 켈리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남편에게 무려 13년간 이제 폭행을 당하고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어서 드디어는 탈출을 한 미국 여성입니다. 현재는 사회운동가로 지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새벽 6시쯤 강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원주시 문마급의 한 아파트입니다. 유리창은 부서져 나갔고 베란다 난간은 일부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난 불은 아파트 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부부와 1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인 44살 이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면서 유증기가 발생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방화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살 아들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부부는 아파트 6층 아래 하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베란다가 그쪽에 커튼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소방관에 들어가갖고 막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둘이서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아, 많이 놀랐어요, 진짜. 경찰은 숨진 아내와 아들의 몸에서 흉기에 베이고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단순 방화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해 일가족 3명의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네, 이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와 중학생 아들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당일로 되돌아가 보죠. 지난 6월 7일 새벽 1시 남편 A씨가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부인은 밖에 있었고요. 새벽 5시 20분경에 남편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10분 뒤 새벽 5시 30분경에 아내가 귀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새벽 5시 51분경 아파트 6층에서 거실 베란다 난간이 부서질 정도로 강력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될 때만 해도 이 화재로 인해서 일가족이 그렇죠. 다 사망한 그런 화재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어떤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좀 다른 국면에 접어든 거죠? 이 사건은 사실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7일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사건은 아니죠. 네. 근데 뭐 이미 우리의 뇌리에선 사라져가고 있는 사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큰 불이 났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소방대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단순 화재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즉시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는 아파트 문을 열었겠죠.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마루에 서 있던 남편과 이 소방대원이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예. 네. 와. 남편은 그때까지 멀쩡히 서 있었고요. 네. 살아 있었고요. 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를 안고 그리고는 소방대원이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자 6층에서 이 남자가 아내를 안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내와 아들의 몸에 여러 건의 이제 흉기에 의한 상해 자국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거의 뭐 치명상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화를 하기 전에 이미 흉기로 결국은 이 두 사람에게 심각한 치명상을 입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정리가 됐었죠. 네. 아마 이 사건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죠. 그렇게 15살 어린 아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면서 왜 남편은 화재를 질렀고 이런 흉악 범죄를 일으켰을까? 어떤 사연이길래? 15년 전에 한국에 시집을 온 베트남 여성이었고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두 번째 남편이자 이번 사건을 저지른 A씨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아내 측진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재혼 생활이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혼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고 지난 6월 1일 법적으로 이혼을 해요. 이혼하고 한 6일 정도 뒤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결국에는 뭐 6개월 정도도 채 살지 못한 부부가 결국 6월 1일 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아마도 굉장히 가정폭력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웃들이 아무래도 그런 소음 같은 거를 들었었겠죠. 그래서 그날도 지금 이혼을 이제 하게 되니 뭔가 유감을 가지고 결국 이제 아내 몰래 먼저 집으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는 의붓아들을 먼저 살해를 한 것 같고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내까지도 흉기 상해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해코지를 하고서는 아내를 놔주지 않고 그대로 껴안고선 뛰어내린 사건. 그래서 본인도 목숨을 끊은 사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물론 부검 결과를 받기는 했었겠지만 뭐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는 증발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좀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일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물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나요? 네, 물론 뭐 모든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 이 이제 그 경로를 밟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 그리고는 이제 배우자를 외도했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자, 그리고는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면서 통제하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이제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처럼 재차 재혼을 해도 결국 배우자를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습벽을 계속 뭐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뭐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나름대로는 많습니다. 네. 올해 3월 이 진주에서도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따뜻했던 춘 3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단잠에 빠져있는 시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각에 한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엄마 이윤진 씨.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딸 김채은 양은 병원에 이송됐고 중학생 아들은 흉기에 찔린 채 숨졌습니다. 홀로 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마다 일했던 이윤진 씨.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분식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딸도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대체 그날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사는 가족에게 드리웠던 어둠의 그림자는 누구였을까? 사건 현장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혈은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가족에게 일어난 잔혹한 범행.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누굴까? 자, 가정폭력 두 번째 사건으로 앞서 보신 영상은 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인데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또 딸에게까지 무참하게 이 흉기를 휘둘렀던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빠였죠, 아이들의. 자, 지난 3월 11일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이혼 관련 문제로 아내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굉장히 부부싸움을 좀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아내는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날인 3월 12일 새벽 6시쯤 이 남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사망, 그리고 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어떤 거였나요?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끔찍한데요. 흉기를 이제 그 사용한 자상이 온몸에 있었고요. 네. 목을 찔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참한 현장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공격 부위가 목이었을까요? 여기에 뭐 숨겨진 가해자의 심리 같은 게 있나요? 살해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대를 보면은 사실은 그 전날 8시에 뭐 들어가가지고 이혼 소송 중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밤 늦은 시간대까지 이제 이웃 주민들의 전원에 의하면은 다툼이 있었다. 아주 시끄러웠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 가족은.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잠자는 시간대까지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흉기를 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살인의 고의가 분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검거가 된 상태인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가족들을 살해한 이유가 뭘까? 왜 죽이셨습니까? 부부싸움 중에 죽이신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계획하셨습니까, 범행을? 계획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 범인이 계속해서 우발적으로 야, 우발적은 아닌 것 우발적으로 같은데. 화가 나서 그냥 찔렀다고 네. 하기에는 이게 너무 계획적인 그렇죠. 범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부부싸움을 한 건 그 전날 밤 10시에서 한 12시 정도고 그로부터 새벽 6시에 이제 사망을 하기까지 6시간 정도는 사실 굉장히 뭐 조용하게 결국 시간이 흘러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잠이 든 걸 확인하고 나서 죽이겠다는 어떤 의지를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치명상을 입힐 부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입증하는 좀 충격적인 정황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남편이 사실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약 10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내의 부동산을 자신의 전처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킨 게 밝혀졌다고 하네요. 야. 이걸 계획 아니고 이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또 죽여버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네요. 네. 심지어는 이들 부부는요, 사건 당시에 함께 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실내 포장마차에서 야간적으로 일을 하면서 홀로 두 자식을 키웠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인이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따로 나와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여러 번 피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된 겁니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접근 금지 명령,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인명피해가 사실은 이제 막아지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얼만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구조 요청을 여러 번 했던 것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요. 남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뭐 아내가 외도를 해서 그래서 억울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외도를 한 사람은 아내인데 왜 아이들은 죽이는 그러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전처 자식한테 재산은 다 빼돌려 놓고서는 그렇죠. 지금 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그 아이들의 엄마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 그렇다면 혹시 이 남편도 전처를 뭐 폭행했다거나 이런 비슷한 전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전과 있었습니다. 네, 전과 근데 무슨 전과가 있었느냐? 2001년도에 이 부부가 재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2005년도에도 한 번 신고를 하고 2016년도에도 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2번이나 신고를 하고 쉼터에 피신까지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도 이 부부가 뭐 혼인관계가 정리가 안 된 채 결국에는 이런 이제 또 찾아와가지고 결국 인명피해를 내게 만든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안전이 도모될 수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9년이란 긴 세월 오로지 아이들을 보면서 견뎠을 뿐인데 그녀가 2년 전 드디어 용기를 내서 남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게 벗어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윗집 아랫집에 살며 숨진 아내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고 지낸 이웃입니다. 우체증이 있고 손찌검을 많이 했다더라고. 우체증을 못 들었어. 그 아저씨하고 빨리 뭐 이혼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신고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해가지고 아마 쉼터를 안 갔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한테 비번을 자주 바꿨거든요. 저희 집 비번을 내한테 언니야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그러면 112 신고 바로 해주고 경찰에 112 신고 바로 해주고 우리 집에 빨리 좀 올라온나 이러더라고. 항상 그랬어. 칼을 들고 다니니까 피하기는 많이 피했지. 몇 년 전부터 그 폭행을 하고 멍대이면 멍대, 칼이면 칼, 눈에 배 있는 게 엄청 설치지. 그래서 맥주병을 머리 죽으라고 머리를 탁 때려갖고 맥주병이 깨진 병을 갖고 그 손가락을 잘라갖고 손가락이 하나 아가 감각이 없어요.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어요. 평소에 폭행이 심했다는 남자. 그렇다면 딸의 외도에 대한 진실은 뭘까? 그 처제생이 있어 안 돼요. 맨날 어디 가 있으면 어디고 어떤 놈하고 영화에 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맨날 아로 갔다 그러면 아가 막 노예를 걸려가 죽으려고. 부부싸움 후 8시간 뒤에 벌어진 범행이 우발적이라 주장하는 남자. 자다가 일어나서 벌인 살인이 주치 상태의 범행이라고 진술한 남자. 그 범행 동기가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남자. 남자는 자신의 범행 이유를 아직도 아내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서요.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이 최소 88명이고요. 미수를 포함해서는 19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최소 1.8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남성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지는 거라고 하죠. 끔찍하네요. 앞에 나온 영상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아니 신고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그 보살핌이나 그런 보호 관찰이 필요할 텐데 왜 자꾸 이 사건은 연이어서 터지는 걸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폭력 사건을 우리나라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행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112에다 신고를 해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네. 문제는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남편이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분리가 되면 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런 불안이 있어가지고 반의사 불벌죄의 의미는 아내가 폭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는 사건이 처리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길거리에서 뭐 모르는 사람끼리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자동적으로 사건이 처리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당신애들 무슨 관계야 했을 때 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집에 돌아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남편 고소하시겠습니까? 이러고서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동으로 사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가정폭력은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굉장히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율도 무지하게 낮습니다. 사건화도 안 되는 데다가 기소를 이제 하는 사건들도 송치해서 기소까지 가는 게 결국 10% 정도의 사건이고요. 그리고는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형사처분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받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뭐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둘이 계속 같이 사는 과정 중에 이제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같은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처분들이 매우 널리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경제권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이렇게 좀 원할 수가 없는 거군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경우. 이제 아이도 있고 예. 이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가 않은 이제 가정의 경우에는 특히 사건이 진행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했다가도 나중에 신고를 철회한다거나 뭐 고소를 했다가도 고소를 철회한다거나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는 이제 아주머니들까지 꽤 많은 이제 이 가정폭력 사건들이 사실은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그 이렇게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네. 이제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게 내려지고 그다음 네. 쉼터로 옮겨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해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좀 비밀리에 네, 그런 네. 이렇게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알고 네. 있고 그럼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나라에서나 경제적인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충분히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생활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임시 거처입니다. 네, 잠깐 피신하는 그 정도의 이제 장소가 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접근 금지 명령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네. 징역 안 받아요? 네, 징역을 가지 않아요. 결국은 과태료 처분만 받기 때문에 진짜요? 나는 이제 배우자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다. 나는 벌금 내고 난 괴롭히겠다, 위협하겠다, 네. 이혼 소송 취하시키겠다. 그게 의지면 사실은 의지대로 꺾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스토킹을 하면서 결국은 위협을 하기에 이른다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가정 폭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가정 폭력과 관계된 많은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프로파일링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보통 전문가 참여를 하는 재판에서 그런 사건들은 아주 오랜 기간 이제 학대를 받다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한 예컨대 폭행하던 남편을 자고 있는 동안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네. 도저히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를 하다가 아내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치사가 대부분이고요. 네. 아마도 이제 원주에서 뛰어내린 그 사건도 남편이 살아남았으면은 혹시 뭐 몸에 남은 상해의 흔적이 치명상이 아니었으면은 방화치사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불을 질렀기 때문에. 네. 진주 사건도 역시 뭐 지금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으면 치사 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사가 많이 나오는데 반하여 네. 여성들이 참다 결국은 남편의 이제 위협으로부터 잠깐 숨을 돌리는 순간에 보통 살해하거든요. 네. 그런 사건들은 결국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다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적더라도 형량이 참작 동기 살인이면은 한 5년 정도. 가 나온다.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요즘은 한 3년 정도까지 형이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살인죄는 보통 징역형이 나오죠. 기준이 다르네요. 아니, 왜 그런 근데 차이가 진짜, 있을까요? 조금 어이가 없는 게 네. 사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살해하게 되면 이거는 살인죄고, 그죠? 그리고 뭐 남편의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로 인정이 돼서 치사죄가 적용되고 네. 이거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좀 법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힘의 균형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종류의 처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30년씩 심각한 폭력 피해, 뭐 정신을 잃고 응급실도 실려가고 온 몸이 이제 부러지고 깨지고 뭐 몸에 칼자국들도 있고 막 이런 이제 그 아주머니들도 남편을 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든 살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통 살해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범행 동기를 보통 앙심, 남편과 불화가 있던 중 앙심을 품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고의라는 걸 가정을 하는 게 현재 이제 판례의 추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인정이 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이제 사건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런 거는 누구와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지금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성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네, 정당 방위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게 하나는 굉장히 심각한 생명의 위협, 상당성의 원칙, 뭐 가정폭력 피해가 상당한 뭐 폭력의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족을 못 시키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냐
현재성의 원칙은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성을 충족시키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구 칼을 휘두르는 와중에 칼을 뺏어서 상대방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러면 정당한 방위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되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찰청에서 하는 조치는 제가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 이제 가정폭력을 지금까지는 중한 사건이 아니면 경찰에서 잘 개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청에서 바뀐 조치가 뭐냐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되면 일단은 무조건 다 나가가지고 PDA에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를 해서 기록을 남기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출동하면 기록을 남기게 돼서 그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의 심각한 폭력이다 하면 무조건 사건을 처리하게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일정한 위험 수준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조치 또는 뭐 긴급 임시 조치나 임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법원에다가 그렇게 해서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하는 데에 근거 자료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은 사실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정폭력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사법권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폭력이 중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근거를 마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 조치에 근거 자료를 이제 모으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가정폭력을 가정의 틀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좀 사회의 큰 틀, 이거는 하나의 범죄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네. 가정폭력 네. 역시 네. 그렇게 네.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번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만큼은 범죄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가정의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나머지 구성원들을 좌지우지해도 된다라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온 국민이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해 주세요. 윗집 아랫집 비명소리 들으시면은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경찰이 출동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쨌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 번 기록, 두 번 기록, 세 번 기록 정도를 남기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도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